그러니까 그건 한동훈 장관의 개인의 퍼스널리티일 수도 있지만 그 세대의 감성일 수도 있다. 세대의 감성일 수도 있고 그건 단지 X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인 MZ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면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신드롬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신드롬이라는 거는 네. 특정 계층만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확산성이 모든 세대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배우로 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선악이 다 가능한 얼굴이 좋다고 하잖아요. 배우로서 양면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배우로 치자면은 그런 정책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드라마에서는 뭐 악역도 할 수 있고, 이 드라마에서는 선역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하고 이렇게 싸우거나 할 때는 논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상적이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렇게 전투력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렇게 본인의 지지층이라든지 이 팬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대립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막 스윗하고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셀카 찍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배려심.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 대구에서 그 그 민주당에서 막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로 기차 타고 갈 것이지? 거기서 막 사람들이 3시간 동안 팬사인회를 하냐? 거기 기다리시는 분들의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다. 그거는 정말 그 공감 능력이나 어떤 문학적 감수성이 있어야만 나오는 정말 드라마 대사 같은 건데 사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작정하고 누가 하면은 어울리지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한동훈 장관이 하니까 되게 잘 붙고 자연스럽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기엔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런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이 아니고 뭐 들리는 소문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바둑도 잘하고 골프는 안 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스포츠 같은 것도 잘하고 뭐 일렉트릭 기타 치고 약간 그런 반전 매력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개인의 서사라던가 뭐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여성층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 유행했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아닙니까? 엄친아의 대표적인 거죠.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뭐 성격도 좋고 인기도 많고. 일반적으로 엄친아는 이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좋은데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시기 질투보다는 오히려 약간 뭐 그 공감하고 오히려 더 좀 이 호감도가 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기 질투라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한동훈 장관의 그 제가 지지층이나 이런 걸 잘 분석해 보면 뭐 어떤 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좀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을 좀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대남이나 뭐 20대 30대에서 인기가 없다라고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뭐 이대남의 팬덤이 있다고 하는 이준석 씨보다 훨씬 높아요 지지율이. 그리고 지금 뭐 여권 내선 1위니까요. 그러니까 세대로 그냥 잘라놓고 봐도 2030에서의 지지율이 이준석 씨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것이고요. 뭐 자칭 뭐 이대남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 문제는 또 뭐냐면은 오히려 그 한동훈 장관은 그 본인 세대에서 가장 뭐 배척이라면 배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40대 50대 남성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뭔가 그 자오님께서 얘기하시는 약간의 그 인간적인 질투심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다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뭐 신이 아닌데.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정치인은 항상 뭐 어떤 식으로든 백래시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투나 시기나 뭐 그런 게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말할 때 정치적인 내구성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런 것으로부터 인내심을 갖고 자기 관리를 잘 하느냐, 메시지 관리를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면은 아주 메시지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감이 있고 클리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자기가 공격하고 어떤 대상에 저항하는지가 확실하고 어떤 대상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에 대해 자기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솔직히 요번에 또 보니까 뭐 별별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국회의원은 정말 제 귀를 의심했는데 되게 모욕적인 언사, 뭐 김주애를 막 비유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코멘트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런 거.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정치적인
데미지도 없고.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도 다 참고 넘기는 것인데, 네. 저는 그런 것도 한순간에 딱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리더십이라는 것도 훈련의 과정인데, 네. 한동훈 장관의 퍼스널리티를 좀 분석할 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장만 했대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지금 비춰지는 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좀 개인 플레이어 같고 따박따박 자기 혼자 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이 되게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리더십 트레이닝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냐면 네. 큰 그림, 조직을 보는 그림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각계 전투식으로 그냥 1대1로 뭐 김의겸 의원이 뭐 허위 뉴스 같은 거 퍼뜨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따박따박 공격하면서 네. 뭔가 개인 플레이하고 뭐 그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참는 거, 얘기하지 않는 거, 뭐 노코멘트 하는 것도 사실은 전체 큰 그림, 그리고 어떤 정치적 진영을 다 보면서 전략적인 코멘트를 한다라는 면에서 이분이 그런 나밖에 모르는 개인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심규진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아주 매력 덩어리인데요. 진짜요? 그냥 저는 팩트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는 거. 자, 이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은 어떤 점에서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문제 제기를 먼저 해볼게요. 장관 한동훈은 조금 하기 쉬운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장관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문도 난처한 질문은 뭐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정치인은 좀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죠. 네, 유리한 얘기든 불리한 얘기든 침묵하면 침묵한다고 비판받고, 얘기를 하면 또 그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수용이 안 되면 오히려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다 뚫어낼 수 있을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게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치의 영역과 또 뭐 장관의 영역과 또는 평론의 영역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정치는 이제 이게 비유가 잘 직관적으로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치라는 건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고, 네. 정치를 한다라는 거는 나의 동료들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집단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했던 역할이 있다면 또 정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보는 거는 한동훈 장관은 항상 자기 역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돼 있다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job description이라고 하잖아요. 네. job description. 이 역은 이거 1번, 2번, 3번, 4번 하는 사람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정치에 있어서는 뭐냐? 일단은 내가 속한 집단과 이 조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치적 이득이라는 게 어떤 집단과 같이 가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또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조직을 대표하고 또 임명권자와의 또 그런 일종의 쌍무적 계약 관계라든지 팀워크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직업 윤리가 있잖아요. 그럼 정치도 정치에 있어서의 직업 윤리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좀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그 사법 리스크가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정치적 생존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엄청난 그 멘탈 네. 그런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게 일단 이분도 막 자기에 대해서 그 악의적인 기자들의 질문들 공격이 받으면 많이 들어와도 그거를 참아내는 게 정치적인 인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티는 힘이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그거를 못하겠으면 정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많은 사법적인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도덕적인 비난, 도의적인 비난에 있어서 당대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은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단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그것이 정치적 굴욕이 됐든 아니면 뭐 비난을 감수하는 것이 됐든 버티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좀 매뉴얼이랄까? 자기만의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확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완벽주의자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각오, 자기가 확실하게 이렇게 1, 2, 3번 잡 디스크리프션이 확실히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당원들이나 뭐 당의 그 구성원들이 네. 비토가 있다면 나는 이 의식을 맡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거는 다 기브 앤 테이크. 다 뭐 이런 수요에 의해서 또 공급이 있는 것이고, 이들이 어떤 잡 디스크립션을 나한테 요구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거고, 근데 잡 디스크립션 내가 할 수 없는 걸 못 한다는 그런 약간 70년대생의 실용주의적인 마인드인 거죠.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나한테 권한을 다 주든가.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랑 차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네. 황교안 대표님은 저는 되게 옛날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이 되게 성품도 좋으시고 성실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분이 보여줬던 리더십이라던가 그분의 일처리 방식이 굉장히 올드스쿨이었다. 왜냐하면 옛날 분들은 그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나는 없고 그냥 내가 어떤 대의나 집단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상황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과 또 내가 해야만 하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이고, 자기 책임에 있어서 굉장히 100%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로드맵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까 뭐 반장이었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대요.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연예인처럼 이렇게 주목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면서 단련이 됐을 것이다. 네. 그런 뭐 시기 질투를 어떻게 자기가 이겨내는지 또 무시하는지 그런 것도 사실 안 당해본 사람이 막 당해보면 네. 멘탈 나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주진님 말씀 들으니까 이 한동훈 장관 매력 덩어리인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약간 좀 네. 딴지를 한번 좀 나눌게요. 네네네. 이제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어려운 직업이다, 굉장히 이 고된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른 직업과 달리 늘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그 결과와 영향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좀 큽니다. 단적인 예로 만약에 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라면 대야 관계에서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상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한테 돌아올 텐데 그걸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야당 같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하듯이 막 자기 중심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그 합이 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좀 잘 돼야 되고 소통도 잘 돼야 되고, 때로는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조율까지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제 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정치의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패러다임이 바뀐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합의를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정치인들은 앞에서는 싸워도 뒤에 가면 다 형 동생 하면서 형님 뭐 아우 하면서 다 그 밥에 그 나물로 끼리끼리 칼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런 정치인은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근데 그러면 굉장한 파열음이 나올 것이고,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무슨 정치 신이라서 다 조율을 해서 다 한동훈이 다 이렇게 휘어잡고 가고 그런 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정치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이런 세대 교체의 주자로서 한다면 싸움이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의 싸움, 그쵸. 기득권과의 싸움. 그리고 구시대적인 정치와의 싸움이 되겠죠. 네. 비타협적인.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보면 70년대생 이제 리더들이 전 세계에 부상되는 리더들이 있는데, 꽤 많죠. 네. 예를 들면 이제 마크롱 같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그 스펙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봤을 때 넘사벽의 스펙에 뭔가 실패를 겪지 않고 막 꽃길 승승장구 막 고속도로 했던 것 같은 사람이 마크롱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마크롱의 또 이 출연 같은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도 많고 한동훈 장관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연소 스타 장관이었고 또 좌파 정부에서 우파적인 우회전을 했던 장관으로 주목받았고, 네. 또
그 좌파 정부가 이제 실패를 하자 독자 노선을 걸어가지고 대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그 우리가 혁신이라든지 뭐 혁명이 됐든 혁신이 됐든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 할 때는 굉장한 추진력, 속도가 필요합니다. 네. 속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크롱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뭐 마크롱만 해도 그런 개혁 같은 이슈, 정말 뭐 프랑스에서는 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연금 개혁 같은 거를 이제 손에 대면서 네. 완전히 이제 정치를 크게 판을 뒤집어 엎은 건데 네. 거기다가 뭐 정말 전에 역사적으로 없이 뭐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대권을 차지했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민하고 또 그런 친화력이 굉장히 발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네트워크를 되게 잘 이용하고. 그러니까 마크롱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독고다이, 뭐 신당 이렇게 하고 막 기존 정치 다 이게 선 긋고 결별하고 막 그런 약간의 이렇게 또라이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사람이 그런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굉장한 인간적인 친화력을 발휘하고 막 이러는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한동훈 장관과 비슷하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진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뭐 돼서 정치권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이 내가 구시대적인 정치와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해서 싸우는 길이 되는 것이지 보두가 내 밑에 꿇고 뭐 다 싹싹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런 그림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성처럼 해왔던 정치 체제를 허물고 그렇죠.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말 그대로 정치력과 그리고 그렇죠. 정치력. 그 국민들의 어떤 이제 지지가 있어야.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도를 할 수는 있어요, 정치인이.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바꾸겠다. 그런데 그걸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민들로부터 추인을 받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필요하다라면 원내 일당 과반 의석을 넘긴다라면 윤석열 정부에게도 크게 힘이 되고, 그걸 만들어내는 이제 한동훈 장관은 말 그대로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낸 이 영웅이 되다 보니까 유력한 차기 주자까지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자홍님의 그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 네. 여론 정치라는 건데요. 지금 현대 정치는 이제 개파 정치에서 완전 미디어 정치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제가 책을 솔직히 이거 막 한 분량을 2배를 썼는데 이렇게 추약을 했는데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제가 한동훈 장관은 개파를 만들거나 뭐 자기 정치권 인맥을 쌓는 것보다는 항상 여론이나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다. 항상. 그래서 여론이나 그 미디어 정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그에 더해서 문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수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그 동력은 뭐겠어요? 마크롱처럼 이 여론의 지지. 그러니까 마크롱만 해도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고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려는 그 개혁이 어쨌든 그 고향의 방향이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방 세계에도 지지도 받고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칼을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국가 재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최초로 또 아젠다를 던진 정치인이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소신과 철학이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그 저항이 거세도 대안이 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리더십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크롱 체제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전환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장관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저는 이제 담론 지형이 굉장히 이제 좌편향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막 전 국민적인 뭐 칭송을 받는 그런 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다만 한동훈 장관 자기 소신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하려는 방향, 항상 이게 국민의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마인드. 지금 우리가 정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산업화 다 됐죠. 민주화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이제는 좀 효율화된 정부를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정말. 그렇죠. 쓸데없는 그러니까, 분란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주진님 얘기 듣다 보니까 한 장관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보완제가 아니라 한동훈의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도구처럼 쓰이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한동훈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의 그냥 부하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측근이 아니라 네. 한동훈이 가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586이라고 했고 한동훈 장관은 73년생이라고 한 것이 서로 다른 역할과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새로 부여받은,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 네.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시대 정신은 뭘까요? 정치 교체? 세대 교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단 정치 교체, 세대 교체를 되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정말 정말 정치 기득권화된 그 586 세대가 20년을 이상 우리나라의 그 담론 지형도 다 장악하고 있고 이런 정치 문화를 다 장악해 왔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염증, 피로감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층. 근데 젊은 세대층이 왜 지금 그 이준석이 말하는 세대 포위론이 실패했냐면 그 2030이 너무 정치적인 저관여층일 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지형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세대 연합이 돼야 되지 포위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7080 세대 X세대들이 우리 미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담론에 참여해야 되고 그 깃발을 이제 한동훈이 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이제 예전 과거식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과 혐오 장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고 네. 이제는 실용주의로 가자. 정치 효능감을 좀 높이자.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럼 한동훈에 대해서 정치 효능감이 뭐예요? 뭐 우리나라가 뭐 갑자기 지금 이미 고도 성장에 이르러가지고 저성장을 지금 걱정할 때인데 무슨 우리나라가 옛날 박정희 시대처럼 그렇게 뭐 고속도로 깔고 뭐 그런 식의 물리적인 게 있겠습니까? 소프트웨어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롤 모델을 또 제시해줘야 된다. 우리 지금 저출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 저쪽 진영의 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내 아들이 이재명 대표처럼 되면 좋을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처럼 되면 좋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이 가지는 그 상징성이라는 게 네. 이제 우리도 그런 영어 컴플렉스 없고 외국에 나가서 뭐 학벌 그런 옛날에 못 먹고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시대에 간암 마케팅 안 해도 되고 자수성가 그 신화에서 벗어나자. 우리 그 컴플렉스 벗어난 우리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굉장히 당당한 귀족적인 애티튜드 가지고 있는 그런 새 인물의 리더를 원한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상징성이 있고 젊은이들한테 또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고에서도 한동훈 장관 또 이렇게 현대고의 자랑거리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리더를 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혐오와 갈등을 좀 끝내고 이제 대통령이라는 거를 그냥 우리 중에 성공하고 굉장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효율적으로 정부를 이끌 수 있는 그래서 박수를 좀 쳐줄 수 있고 네. 해외 나가서도 좀 당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만 해도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민의 어떤 그 변화된 요구를 수용해서 실제로 구현해내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73년생 네. 한동훈이다. 네네. 야, 한동훈 장관이 들으면 아주 그러니까 시대적인 거의 뭐 극찬인데요. 소명이 굉장히 큰 거죠. 시대적 소명이 크다. 굉장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고 네. 저는 총선에 그래서 패러다임도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국민의힘한테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쪽은 분명히 정권 심판론으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문제가 도덕적으로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네. 이 권력자에 대한 심판이 큰 거지. 일단 야당은 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중도층들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양쪽 다 이쪽 당 저쪽 당 다 지금 리더십의 어떤 문제, 크라이시스를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심판론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대안으로 제시할 건데 그래서 미래에 우리는 뭘 할 건데 지금 우리 너무 살기 힘들잖아. 네. 미래에 희망도 없는데 누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데의 경쟁으로 가야 네. 저는 국민의힘이 훨씬 유리한 메시지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실 만한 얘기를 좀 돌려보면 2012년 그 박근혜 비대위가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4년차, 5년차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어떤 이제 국민적 피로감 또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을 때 그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던 박근혜 당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명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의 색깔도 파란색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변했고. 아, 파란색으로 바꾼 거 아니었어요, 그때? 아니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지금 새누리당이 그래도 지금 빨갛잖아요. 그때 이제 색깔이 파격적으로 바뀌었고. 맞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왜 좌파색을 쓰냐고 그렇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이제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서 경제 민주화 이슈를 그 주요 정책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20대 중반인 이준석을 이제 비대위원으로 발탁하면서 어떤 세대 조화, 신구 세대의 어떤 조화, 이런 걸 꾀하면서 그 동력으로 이제 총선에서 과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에도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투신을 한다라면, 지금 위기에 빠진 여당을 구하거나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를 구하겠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오히려 한계가 명확하고, 오히려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국민들의 어떤 이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동훈식 정치로 효능감 높은 정치를 좀 펼치겠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관을 할 때부터도 계속 보면은 법무부가 이렇게 우리 삶과 연관되는 많은 법들과 그런 제도를 한다는 거를 아마 한동훈 장관이 처음 보여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사람들이 뭐 한동훈 하면 딱 이민청 이런 게 떠오르고 뭐 마약 수사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를 만들어냈으면서 또 이 정적들과 이렇게 어떤 전선을 쳤다라는 장관이 그 기존에 있었을까? 기존의 법무부 장관 하면은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 무난했죠, 무난해. 그냥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냥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아부를 떨거나 뭐 그런 뭐 황태자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언론의 프레임인 거고 이분이 행보하시는 거 보면 꾸준히 자기가 그 자기만의 그 정책 브랜드를 만들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항상 국민들이 무슨 민생이나 뭐 어떤 거를 원하는지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챙기잖아요. 뭐 그 외국인들 비자 문제라든지 그게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엄청난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보수들이 지지를 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친하다고 지지할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어떤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고립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거를 열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과의 어떤 파트너십이 되게 절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 영역이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좀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냐면은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와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정치 주류 세력이 아니었던 대릴사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 주류 기득권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부 기득권들의 공격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지를 못 받고 오히려 좀 겉돌고 있죠. 그래서 겉돌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새롭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보수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을 어쨌든 윤석열의 사람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낸 인재잖아요. 그리고 여러 이 당이라는 플랫폼이 정부 여당이라는 플랫폼이 여러 인재를 배양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업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뇌피셜.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이제 뛰어난 정치적인 어떤 네. 또는 그 정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국민의힘을 탈바꿈시켜서 이 국민의 어떤 그 등돌린 민심을 돌려내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리모델링해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부시고 다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도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 투톱이 새롭게 국민의힘을 리모델링 할 것이 아니라 새 판을 짜는 이런 시도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새 시대에 맞게 지금 기존의 어떤 정치 관행에 물들어 있는 이 정치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을 좀 규합을 해야 되겠다. 국민 원하는 정치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3신당이 아니라 여권발 신당론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뭐 저도 뇌피셜인데 네. 신당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당은 안 한다. 네.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네, 리스크도 크고 이분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신당이라는 건 이제 정치꾼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이 하던 옛날 삼김시대식의 방식인데 네. 일단은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어쨌든 조직 관료 출신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좀 이게 정통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안정적인 많이, 리더십. 예, 조직을 중시하고 조직 멤버들의 거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리더십은 자기들의 카르텔을 딱 쳐가지고 막 점령군처럼 막 이렇게 막 점령군처럼 이렇게 막 이게 딱 그냥 뭐 당을 접수하고 뭐 어쩌고 당을 깨고 이런 식의 정치였다면 네. 저는 그런 식의 정치는 하지 않고 약간 이분들이 저는 되게 조직 친화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관료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직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이분들이 뭐 정치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신당 그런 거는 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제 제가 왜 뇌피셜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제가 뭐 취재해서 그렇게 생각을 네. 한 것이 아니고 네. 내년 총선이 네. 1996년 15대 총선하고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YS 대통령이 집권에는 성공을 했는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시키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여론이 높다 보니까 참신한 인물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당시 민주자유당,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이제 창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권이 재편이 됐고, 그러면서 함께 여권에 있던 그 김종필 이 총재가 자민련으로 떨어져 나갔고, 야권에서는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영국에 유학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와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이제 그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사자 대결 구도로 이제 치른 과거 예가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내년 총선도 예.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유사한 것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뇌피셜로 생각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매번 우리가 얘기해왔던 연정 같은 것들이 도입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파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 이후에 네, 세력이 재편이 됐을 때 오히려 더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저는 근데 당을 그 과거처럼 뭐 신당을 만들고 당을 깨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위적 정계 개편이 아니라 인적 정계 개편을 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큰 게 일단 뭐 그 두 분의 성향 자체도 좀 약간 그 조직을 굉장히 중시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이런 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층 성향을 봤을 적에는 또 정통 보수층에서 지지하는 것이 주류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정통 보수층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약간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기존의 정치 세력이 그 노무현 때부터 이 소수 정권이 항상 그 정치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서 연정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어떤 그 자기 지지층의 그런 분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연정이 구현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또 이 옛날 미국, 그러니까 우리 정통적으로는 양당 체제였고 또 미국식의 양당 체제로 갔었지만 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세대적인 분열이라든지 네. 이해관계가 지금 이제 지역 정치가 강했을 때는 양당 정치가 그 주류였는데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
그 갈등이 약화되면서 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성별 갈등이라든지 이런 직군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되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다원화된 이제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기득권 양당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식의 정치적인 고립을 타개하는 옛날 뭐 김영삼식의 그런 정계 개편이 있다고 한다면 많이 했으니까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3신당. 제3신당이 출연을 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고 만약에 출연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유권자의 한 명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특히 지형에서 특히 그 양 진영의 그 극단적인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그 제3지대의 공간이 되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여론조사상에서는 무당층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있지만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정통적으로 이 보트한다라는 거는 강력한 지지층이라던가 아니면 강력한 분노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원적으로 그냥 뭐 제3당을 뭐 지지한다, 뭐 잘해봐라 해도 그게 투표로 또 사표 심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굉장히 그 정치 공간이 좀 미약할 거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말해서 세력화될 가능성은 되게 없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한 말씀을 보태자면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정치 지형을 분석할 때 무당층은 물론 늘 존재하죠. 한 30%. 그런데 특이하게 그 무당층만큼은 항상 투표율에서 빠져요. 그래요. 네. 빠져.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렴돼. 네, 그거에. 여론조사에서도 무당층은 실제 투표할 때는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죠.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 실제 투표장에서 투표한 사람이 모수 10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당층은 조금 빼놓고 생각을 해도 크게 이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무당층이 집단적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과거 뭐 탄핵이라든지 또는 탄핵 후폭풍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격변기가 있을 때는 투표할 생각이 없던 분들도 이제 분노가 그쵸, 생겨서 분노 투표라던가.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세력이나 사람을 반드시 당선시키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이 투표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지금 제3신당 가능성이 굉장히 좀 활발하긴 한데 활발한 거에 비해서 지금 국민 여론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보다는 지금 한동훈 신드롬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실제로 한동훈 신드롬이 현실 정치로 불러들일 거냐. 12년 전에 안철수를 호출해서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나왔듯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뭐 백마탄 왕자처럼 등장을 해서 정말 이렇게 여권을 재편하고 공천 혁명을 이루고 혁신을 이루고 그래서 총선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신당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사실은 결국에는 또 이렇게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많이 하고 네. 결국에는 양당의 어떤 구도일 거고 분명히 또 이쪽은 정권 심판론이나 해가지고 뭐 특검이니 뭐니 해서 계속 이제 정치 공세를 하겠죠. 네, 정치 정쟁으로 나갈 것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의힘이 뭐 일사불란한 리더십과 함께 이런 미래지향적 아젠다, 민생 아젠다를 많이 부각할 수 있는 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네. 과거를 심판하자와 미래로 가자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로 중도층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뭐 그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은 이재명 대표인 것처럼 네네. 느껴지고 네. 미래를 상징하는 것은 이제 73년생 한동훈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과거를 심판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거를 이제 덮어두고 미래로 가시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한동훈 장관이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 네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사법
거 사법 그런 거에는 좀 솔직히 중도층은 관심이 없거든요.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설사 뭐 이제 송영길 대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의회에서 벗어난 인물들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뭘 받건 사실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네. 지지층들은 이제 뭐 환호하겠지만 구속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여기 이 정치신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과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데이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뭐 법무부에서 일이라든지 사법적인 그 이재명 대표의 처리는 다 과거의 일이고 전 솔직히 말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이 되거나 뭐 실형이 나온다고 해도 그럴 경우에도 그냥 뭐 막 사람들이 뭐 분노하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레릴라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사법 현실화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 지켜주세요 이런 거는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새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많이 쓰는 정치에는 이제 탄핵을 기점으로 그런 에너지가 많이 꺼졌기 때문에 네. 조국 사태를 또 겹치면서 뭐 지켜주세요라든가 뭐 심판합시다라든가 탄핵합시다라는 그런 에너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화됐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잠깐 빠졌는데 그럼 이제 내년 총선 이제 넉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럼 이제 시대 정신이 세대 교체일 수도 있고 정치 네. 교체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제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다. 근데 이게 다 지금 약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게 된다라면 어떤 기치, 어떤 비전을 내세우고 정치를 했을 때 다수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그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보면 이제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신 분이고 법무부의 그 메시지를 낼 때도 뭐 제시카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딱딱 그런 레이블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또 뭐 전세 사기 그 피해자들한테 사과하셨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가려운 데가 뭔지를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뭐 정치를 하실지 아닐지 뭐 총선에 어떻게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장 이분은 여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되게 요구하는 또 이제 일선 또 이제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뭐 규제 철폐, 저번에 뭐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철폐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서사, 레토릭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잘 갖춰놓고 나오시지 않을까. 네. 네. 이게 이제 국민이 원하는 국민 친화적인 국민 어떤 친화적인. 구체적인 정책. 왜냐하면 이분은 개파가 없잖아요. 네. 개파가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 뭐 칼을 휘두르려고 하거나 정치적인 개혁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국민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론?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여론을 중시하시더라고요. 네. 저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사면 시점도 국민 여론을 딱 정서를 고려해서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청년들이 또 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뭐 특히 이제 군복무 관련해서도 많은 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고 또 군 재편 개혁도 뭐 재편해야 되고 여성들은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식의 치안에 대한 그런 위험감이라든지 위협감이라든지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좀 가려운데 예, 그런 거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저는 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분이 막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막 의원들을 막 다 이렇게 뭐 통합해서 탁 가는 그런 리더십 이런 옛날식의 네. 그런 패권적 리더십을 보일 것 같진 않고 굉장히 이제 여론전이나 홍보에 굉장히 특화되신 분이고 네. 그런 걸 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의 개혁의 동력으로 삼지 않을까. 정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뭐 주진님 말씀처럼 그렇게 새로운 비전, 참신한 어떤 국민 친화적인 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총선은 그 대선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돼서 본선을 치러서 당선했던 아주 심플한 선거가 아니라 총선은 말 그대로 243개 각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대표 주자를 선발해서 치르는 종합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옛날 백마탄 기사가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가르는 것이 대선이라면
이건 지금 백병전을 243명이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걸 다 진두지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봉장 역할을 할 뿐이고, 그럼 이제 함께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내세우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 장관이, 저는 그런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역할 분담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할 분담. 한 장관이 그렇게 자기가 막 공천권을 휘두르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스템에 맡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의 시스템이라는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개혁도 정치를 잘 알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뭐 난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내 사람 꼽고, 그게 개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개혁이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는 거지. 네. 옛날처럼 내 사람이 이렇게 개파 신고 나한테 공천권 줘. 뭐 예를 들면 저기 대표적인 구태 정치, 옛날 정치라는 게, 저번에 그 유승민 씨가 그 저기 황교안 대표랑 이렇게 합당했을 때, 네. 뭐 내가 합당하는 조건으로, 내가 대선 안 나가는 조건으로 뭐 우리 당직자들 뭐 받아주세요. 공천권 주세요. 뭐 예, 김웅 같은 사람, 지분 교환. 예. 그런 건 절대 안 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구태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맡겨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가져가는 투명하고 거지. 공정한 그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김웅 의원도 그러니까 그 유승민 몫으로 뭐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지역구 경쟁력도 없고 계속 그런 막말도 하고 막 이러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은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그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리스크 관리인 거죠. 네. 네. 아, 그러니까 한 장관은 오히려 한 장관이 공천을 주도하기보다는 공당으로서 오랫동안 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개혁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워딩이 딱 그것에 부합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의 요구가 없다면 나는 그걸 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지, 네. 어떤 뭐 내리꽂기식으로 아니면 추대식으로 꽃가마를 타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꽃가마 태워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거는 다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인준이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제가 이쯤하고 그걸 떠나서 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공천을 주도하게 된다라면 어떤 분을 가장 그 공관위원장에 맡기고, 공관위원은 또 어떻게 구성해서 또 예측 가능한, 또 공정한 어떤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공천을 시행해내는가. 그러니까 내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라면 실제 민심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도 여론 중시하니까 네. 경선을 붙이고 뭐 여론조사 돌리고 그렇게 해서 될 사람을 꼽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총선이 돼가는 것이지, 무슨 뭐 지역구 될 거 중에 내 거 몇 개 챙기고 너는 네가 몇 개 추천받고 이 개파에 몇 개 주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일단 이분이 어쨌든 지금까지 뭐 조직에서 하는 것들이 다 이 당을 운영한다라는 것도 결국 조직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하신 그 행보나 이런 걸 보면 좀 을 인정받고 검증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갔듯이, 앞으로 내년 공천도 각 지역마다 어떤 경쟁력을 검증받아서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이 투명하게 공천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총선 승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야 되는 거죠. 순리를.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만약에 공천을 그렇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저희가 벌써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1시간 반 가까이 됐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73년생 한동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진님, 뭐, 한 장관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한동훈 어떻게 박사가 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텍스트로서 주요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거지. 하는 네. 말과 행동, 네. 그리고 네. 그분이 실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일, 네. 이런 걸 통해서 네.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다. 그런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네. 그분이, 그러니까 결단이 돼 있다면, 정말 그런 자기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굳은 결기나 그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많은 네. 저항에 부딪혀야 되고 또 엄청난 또 욕을 먹을 텐데 근데 법무부 장관일 때도 많은 마타도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지금도 뭐 청담동 술자리에 한동훈이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40%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걸 감수하면서 이제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본인이 결심이 있다면 반대자가 있고 많은 저항이 있더라도 그거를 뭐 감내할 만한 그런 각오가 돼 있다면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네. 정치적 결단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정치가요, 이 정치인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뜻을 세운다고 그래요. 입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한번 바꿔봐야겠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한번 펴보겠다.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적 사명과 소명을 이제 깨달은 사람이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출마를 하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그런 입지를 통해서 이 출마의 변을 국민에게 밝힐지 좀 주목이 되고요. 규진님 말씀처럼 이 73년생 한동훈이 2024년 한국 사회를 주도적으로 바꾸는 어떤 이 한국 정치의 어떤 뉴 아이콘, 새로운 아이콘으로서 좀 등장할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해 좀 많이 좀 되셨나요? 오늘 그 매거진 동화가 준비한 73년생 한동훈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